네, 올해 노벨 평화상은 비정부 기구인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에 선정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 발표에서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북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노벨 평화상 을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라는 이제 단체가 받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101개 나라의 400여 개 이제 NGO 모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입니까? 그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그 재앙적 문제, 인도주의 원칙에 기각해서 그 각국에 있는 핵무기 금지를 달성하기 위한. 그래서 얼마 전에 7월달에 그 유엔에서 그 조약이 핵무기 금지 조약이 채택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노벨위원회에서 이제 노벨상 수상을 이제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에 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 또 현대화되고 있고 핵무기가 특히 북한이 전형적인 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국가가 핵무기를 구하려는 시도가 있다. 거기 또 사무총장도 인터뷰에서 실제로 얘기했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고 북한을 겨냥해서요. 그리고 사용하겠다는 위협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국제적으로 지금 압박이 지금 북한에 상당히 가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노벨상이 이런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을 수상했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 제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명분이라든가 노력 이런 부분이 더 경주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국제적인 조건이 형성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이번 노벨 평화상 선정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자, 자유한국당의 경우 이제 전술핵 재배치 여론을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제 이달 후반쯤에 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네. 이에 대해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워싱턴에서 씨도 안 먹힐 얘기다. 나라 망신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전술핵 배치를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은 물론 뭐 2년간의 어떤 프레임, 그 안보 프레임을 통해서 정치적 실익을 획득하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 공학적 문제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뭐 찬반이 양론이 다 갈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반대론자들은 1991년도에 맺었던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러면은 북한의 핵무장을 그대로 용인한 것이 아니냐. 대화의 국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해서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찬성론 입장에서는 그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죠. 뭐냐 그러면 91년도에 맺었던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이 부분은 이미 북한이 무기를 개발을 본격화함으로써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다. 이에서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테이블로 끌어올리려 그러면은 소위 이야기하는 공패 균형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에 상응할 수 있는 무기 체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북한의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로 가져올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점들이죠. 이런 측면에서 안보적인 문제에 있어서 유화적인 문제, 그다음 대화적인 문제 이런 형태로 일관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는 좀 더 다른 국면의 입장으로서 확실한 부드러운 말보다는 뭔가 강력한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즉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대안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행보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에서는 씨도 안 먹히는 얘기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도 사실 뭐 검토한 바 없다 이제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전술핵 배치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걸 갖고서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면 전술핵 배치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한 국가의 다른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거는 뭐 외교적으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도저히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동영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전술핵 배치 문제를 국내에서 지금의 북핵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봅니다. 그럼 그것을 예를 들면 국회 내에서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도 있고요. 전번에 여야 대표회담도 청와대에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이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국내에서 우리가 공론화시킬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과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고 미국에 가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문제죠. 과거에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 문제가 나왔을 때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중국에 갔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여당에서는 이 4대 외교가 아니냐 이렇게 비난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 뭐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미국 같은 경우도 북핵 문제가 터지니까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다 국회에서 상원, 하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국력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만 예를 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외국을 가게 되면은 이것은 정략적인 안보를 겨냥한 정략적인 행태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 좀 예를 들면 걱정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얘기긴 합니다. 예. 안보적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우리나라의 이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전술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우리 주체성에 조금 뒤떨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할 수가 있는데 예. 실제로 전술핵이라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오바마 정부에 있어서는 이것을 전략적 인내를 가져왔습니다.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는다. 핵무기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안에 둔다. 이렇게 해서 전략적 인내를 가져왔는데 트럼프 정부가 접어들면서부터는 조금 이제 기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인내심을 해제한 것이 아닌 걸로 봐야 되지만은 대체적으로 전술핵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틸러슨도 마찬가지죠. 예. 최근에 이제 한국 방문해서 전술핵에 대해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전술핵을 공유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가 좀 되짚어 보면은 지금 사드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한미 간의 냉각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을 미국에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것을 용인해 줄지도 사실상 의문입니다. 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가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우리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국제 공조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냐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전술핵 배치는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미 우리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를 접어들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계속 북한 핵 정책에 대해서 또 여기에 대화의 정책에 대해서 기조를 가져왔습니다만 그때마다 핵 실험이라든가 도발이라든가 이런 걸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또 주변국들을 위협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제 문제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문제가 결국 우리의 주권과도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여기에는 상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체계 무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비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전술핵을 종래에는 맞바꿈하는 그런 형태로 타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국민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조가 깔려 있다 이렇게 저는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릴 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지금 이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 결국 핵폐기 문제, 비핵화 문제인데 우리가 전술핵 배치한다는 것은 그 부분과 전혀 지금 현재 대북 정책과 국제사회 공조하고 전혀 어긋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사회 그런 공조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뭐 핵잠수함문이라든가 미국의 핵 항목모함 배치 실제로 괌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전술핵 배치랑 거의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러한 군사적인 평가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원전이 한 56개 되는데 준핵국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그 재처리 시설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3주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의 준핵국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전이 한 20여 개가 있는데 우리는 재처리 시설을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한미 그 원자력 협정인 74년도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꿔낸다면 실제로 우리도 어떤 그 뭐 핵무기를 만들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준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무기를 보유는 아닙니다만 재처리 시설이 가능하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우리의 어떤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걸 검토해서 국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서울대, 카이스트, 경희대 다 핵 원자력 학교가 있단 말이죠. 학자들이 있단 말이죠.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국내에서 논의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에 있어서의 군사적 균형성의 문제, 남북 간에 이런 분 논의해야지 자꾸만 갖고 가서 해달라 그럼 미국 사람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말이죠. 대해서 좀 짧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야당이 밖에 나가서 이제 그렇죠. 이런 국내에서 안보 해결해야 문제를 된다. 이런 문제 이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야당 입장에 봤을 때 뭐냐 그러면은 지금 북핵 위기가 상당히 국제사회의 위기감을 조장할 정도로 심각할 정도인데 여기에 달한 우리의 새 대북 정책에서는 새로운 레버리지가 없다. 즉 지렛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레버리지를 위해서는 이것이 전술핵이 하나의 그 유용한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이고 좀 일반론적으로 접근하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전쟁만은 안 된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제 주관적인 해석으로 좀 하자면은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북한 핵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을 그 역설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결국 북한 핵은 용인할 수 있는데 전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측면인데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를 할 때 상대와 싸움을 한다고 볼 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부드러운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무기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부드러운 말만 한다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굴욕을 낳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보 기조를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전술핵 기조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화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12시 조금 넘어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뭐 추석 연휴 동안에 이제 고향도 사실 찾지 않았는데 TK 지역은 취임 후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신의 취약 지역이죠. 정권의 취약 지역인 TK 지역을 방문했던 것은 잘한 것이다, 고무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이제 한국당에서 다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호남에서는 지금 거의 70 내지 8%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반해서 이제 TK 지역 같은 경우는 40%, 50%를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동 하회마을을 가서 또 뭐 유성룡 선생도 기리고 또 징비록이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임진왜란 때 부분에서 안보 문제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뭐 대통령으로서 추석 연휴 때 상당히 긍정적인 행보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지지율이 지금 67%, 65%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TK 지역이라는 경상도까지 가려고 하는 뭐 그런 숨은 정치적 행보도 사실상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성룡 생각이 들려서 방명록에 썼던 그 글귀가 상당히 주목을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제조 산화와 징비 정신을 새깁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제조 산화는 무슨 뜻이냐면은 임진왜란 당시에서의 유성룡 선생한테 충무공 이수신 장군이 쓴 그 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징비 정신이라는 것은 어제를 기억하고 오늘을 철저히 분석하고 내일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징비록인데 실질적으로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우리 조선 사람들은 거기에 징비록에 대해서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후세에서는 그 일본이 오히려 더 많이 읽는 그런 넌센스가 있었던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결국 두 가지 점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봅니다. 이 TK 지역에 특히 안동을 방문한 것은 첫 번째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제조산화와 징비록의 정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현재 현실 타결을 위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급박한 안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국가적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고뇌 그리고 앞으로는 해나갈 일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안동 하회마을의 유성룡 생가를 방문한 것 동시에 거기에 이제 징비 정신과 제조산화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한다. 리더십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적하셨다시피 정치적인 함의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동진 정책이라는 것이죠. 뭐냐 그러면 이례적인 겁니다. 왜 이례적이냐면은 8월 10일 날에 이낙연 총리가 또 안동을 방문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문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내가 내 발로 오긴 왔지만 대통령 본부를 받들고 왔다. 내가 TK의 경북 지역에 휴가를 간다 그러니까 안동을 꼭 들리라 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서진 정책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호남에는 인사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90% 가까이 지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TK 지역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종진 정책을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군다나 안동이라는 것은 TK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보수의 정신이 있는 소위 그런 유교적 정신이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여기를 집중적으로 두 번씩이나 사실상 방문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어쩌면 정치적으로 보면 동진 정책을 완성시키기 위한 어떤 정치적 행보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라고 그래요. 이낙연 총리가 한번 방문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도 현직 때 방문했죠. 현직 때 방문한 건 두 번째라고 하는데 이 추석 연휴 전에 나온 여론조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TK 지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반등을 했거든요. 그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사실상 보수 지지층들이 특히 지지층들이 갈 곳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 두 번째로 간단히 짚어보자 그러면은 보수 진영이 아직까지 균열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만약에 보수 진영이 좀 결속이 되고 뭔가 통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TK 정서가 갖고 있는 보수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결속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균열 상태로 이어지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또 앞서 이번 연휴를 맞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휴 동안 여성과 남성이 좀 무엇이든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단 말이죠. 좀 성평등 의식을 좀 많이 피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뭐 예. 여성 장관도 예. 김현미 장관이라든가 또 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명했고요. 그리고 여성 비서관들도 청와대에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의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평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뭐 북유럽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여성의 경제 활동률이 78%나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여성이 육아라든가 보육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방돼서 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정기국회에도 복지 예산이 상당 4% 예년에 비해서 4% 증가한 걸로 지금 제출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문 대통령의 워딩과 연결해서 봤을 때 우리 사회도 이제 그러한 사회로 그러한 롤 모델로 가면서 여성들이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행복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로 지향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보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뭐 오늘도 상당히 그 논란이 좀 됐던 건데요. 정미영 전 아나운서가 한 그 김정숙 여사에게 한 발언이 상당히 논란입니다. 방송에서 표현하기가 조금 거친 표현이어서 좀 자막으로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 또 한때 뭐 보수 정당에 몸을 담았던 적도 있어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보수 진영에 있어서는 지금 분노할 때있냐 아니면 어른같이 얼굴을 차갑게 해야 될 때있냐,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사실상. 예. 지금 분노했다 그래서 보수층이 아닌 중도층 사람들이 보수 진영에게 억울하다라고 인정을 해줄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그런 부분들을 분노의 감정으로 다스릴 게 아니고 그걸 보복의 심리로 가져갈 것이 아니고 과연 왜 그렇게 됐는가 철저하고 내성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좀 판단을 하고 분석하는 것이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히려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정미용 씨의 저러한 얘기는 무슨 뭐 사유는 없잖아 있겠죠. 뭐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상대적 보복 심리를 자꾸 비추는 이런 부분들은 보수의 부활이라든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는 결코 좋지 않다.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까지도 저런 형태의 공격을 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실망감을 던져주기에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런데 정미용 전 아나운서의 이런 발언들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엔 또 어떤 논란들이 있었죠? 전에 그러니까 광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아주 뭐 관공서를 파괴하고 방화해서 군인들을 폭동시키, 주민 폭동이다,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이제 애국 집회의 롤 모델이며 세계에 수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물론 의사 표시는 할 수 있는 자기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 영부인의 비판한 점이라든가 이런 발언들을 쭉 보면은 사회의 균형적인 시각이라든가 상식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 있고 이 극단적인 어떤 사고를 반영하는 이런 워딩으로 우리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전에 언론사에 계셨던 분이고 최근에 여러 가지 정당에서 활동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할 것이냐, 부정적인 설득이라든가 호응을 받다기보다도 사회를 자꾸만 가르고 나누고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사회를 양분시키는 이러한 언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조심하고 삼가해야 될 워딩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급변적으로 발전했던 계기가 사실상 촛불혁명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한 자료가 그런 게 있습니다. 서강대 이현우 교수 팀이
촛불에 대한 분석을 했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은 전 국민의 23.7%가 촛불에 가담을 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23.7% 중에서 전체의 17%가 보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극단적이다, 뭐 극단적이지 않다를 떠나서 보수 진영에 있어서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들, 또 여기에 대해서 고쳐져야 되겠다는 부분들, 보수가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정명훈 씨 같이 저렇게 상대적인 어떤 복수심이라든가 또 분노의 분출 이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죠.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칫 대중들에게 비춰졌을 때는 보수의 잘못된 부분만 자꾸 부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은 보수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음같이 차가운 얼굴을 하고 면밀하게 현 정부를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끝으로 FTA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미 FTA가 이게 사실 처음에 타결된 것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타결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또 재개정이 이루어졌었고요. 2012년도에 국회에서 비준이 이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여야가 이제 바뀌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FTA 재협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뭐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지금 이제 그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미국에 갔는데 미국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폐기에 대한 뭐 편지도 있고 실제 FTA 폐기에 대해서 강한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관리들로부터 들으면서 김현정 본부장이 여러 가지를 고민했던 거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협상으로 지금 돌리면서 내년 초에 다시 재협상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한미 FTA를 예를 들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있게 좀 돼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상당히 그 치밀한 전략 속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 동맹 관계가 남북 관계에서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한미 동맹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FTA마저 폐기된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 봤을 때 특히 문재인 정부 입장으로 봤을 때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한미 동맹의 어떤 프리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아는 게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폐기라는 것을 집어넣으면서 실제로 국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백인 노동자들,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기장 산업에 있었던 기계 산업에 있는 노동자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비즈니스 차원으로 하면서 뭔가 이득을 정치적 이득을 뽑아내려고 하는 그 속에서 나온 폐기라는 걸 강하게 제기하니까 김현정 본부장도 실제로 문제점을 공유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재협상으로 이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재협상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또 우리 내부에서의 우리 산업 간에 뭐 양보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그것은 또 내부의 어떤 가지 국면이 분열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한미 FTA 재협상 문제라든가 한미 관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상당히 군사적인 문제 포함해서 상당히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당의 지지층인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로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이 자신들 유리한 대로 이제 농산물 개방 등을 요구를 한다면 우리 농민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예민한 문제죠. 농수산물 문제에 대해서 뭐 그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뭐 매국노다 온갖 어떤 정치적인 공격이 시행이 됐던 그런 것들이 이제 한미 FTA라 볼 수가 있는데 정치적 공방은 피할 수 없다 봅니다. 이미 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분명히 하자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스탠스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어쨌든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경제적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얽혀 있는 문제고 일종 그 자유한국경제연구원인가요? 그게 발표에 따르면은 FTA 재협상이 원점에서 만약에 시행될 경우에 약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217억 달러의 무역 손실이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재협상이 진짜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어떤 형태든지 협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산업에는 결정적인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쩌면은 뭐 좀 나이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의 상황에 반대했던 그런 입장들은 명쾌하게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레토릭이 먼저 선행이 돼야만이 전체적인 정치적 공조, 정치적 공조, 정책적 공조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뭐 객관적인 그 상황은 네. 조금 우리한테 좀 불리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뭐 지금 예. 재개정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라든지 농산물 같은 데서 이제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역 적자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 될 텐데 우리는 또 당당하게 또 임하자. 협상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우리가 그동안 양보했던 부분을 좀 얻어내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 한미 간의 무역 간의 불균형이다. 예.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세히 보면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의 기업한테 좀 유리하게 비관세라든가 예. 이런 수출이라든가 용이하게 예. 또 자동차 우위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뭐 지적 상품권 문제라든가 지적 재산권 문제라든가 상품권 문제라 예. 이런 서비스 부분은 또 미국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한미 FTA 협정이 맺어졌단 말이죠. 예. 그러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후자 부분은 빼고 자동차 우리가 불리하니까 이걸 폐기하자 이렇게 예.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기하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한미 동맹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강하게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어떤 제협상으로 일단 물꼬를 트면서 얘기를 좀 논의를 해보자. 뭐 단기간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예.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한미 FTA 폐기 문제에 대해서 의회 내 일부 세력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예. 이건 한미 동맹 관계를 근간을 흔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정치인들도 있다는 거로 외신에서 보도하고 경제 있습니다. 동맹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는 뭐 한미 간에 있어서 예. 지금 여러 가지 대북 관계에 있어서 공조를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소통이라든가 호흡을 알겠습니다. 일관되게 해나가는 측면에 있어서 이 문제를 굉장히 지혜롭게 한미 간에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유용화 YTN 객관 해설위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